8시 5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8시가 아니구나. 한국 시간은 9시죠. 한국 시간 9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9시 지금 1분이니까 한 3, 4분 정도 기다렸다가 시작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시죠? 한 3분 정도 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편하게 들으시고 바쁘시면 중간에 나가셔도 됩니다. 오늘 뭐 길게는 안 할 건데 저번에도 뭐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1시간 넘어가던데, 일단은 1시간 잡고 진행하고, 내용은 그 유튜브에 올릴 거기 때문에, 뭐 편하게, 내일 출근하셔야 되는 분들은 또 쉬셔야 될 테니까, 편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한 2분 정도 더 있다가 진행을 할게요. 화면은 잘 보이시죠? 네. 채팅 보내시는 거 텍스트는 잘 보입니다. 네. 뭐, 질문 답변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은데, 다들 이렇게 질문들이 별로 없으셔서 오늘도 뭐 질문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일단은 뭐 전망이니까 궁금하신 게 그래도 그 전처럼 뭐 정리하고 그런 컨텐츠는 아니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중간중간 뭐 지금 얼마 안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중간중간 그냥 질문 주셔도 좋고요. 편하게 진행하겠습니다. 텍스트로 질문 주셔도 되고 마이크 키시고 질문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얼마 없을 때는 조촐하게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내용을 그러면은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제가 텍스트 창을 살짝 띄워놓고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좀 얘기하려고 하는 주제는 이제 올해, 사실은 뭐 1월 1일부터 이제 봐야죠. 중국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구정 기준, 본인들의 이제 춘절 기준으로 해서 이제 새해라고 보는데, 대부분은 뭐 어찌됐든 해외 비즈니스를 주로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1월 1일을 새해로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올해 이제 좀, 어, 여러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것들, 그리고 이제 뭐 트렌드도 그렇고, 기술 쪽에서 지금 이제 현황도 그렇고, 사실은 거의 한 달도 아니고 뭐 2, 3주? 한 달이 아니죠. 거의 한 보름에 한 번씩은 트렌드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제가 계속 저도 유튜브 채널을 보고 있지만 다른 채널에서 정보를 얻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다들 아무래도 이제 컨텐츠를 매일 생성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좀 예전 주제들 가지고도 계속 몇 번 이렇게 얘기하시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약간 격차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업에서 이제 진행되는 것과 그런 격차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제 입장에서는 뭐 저희 채널이나 하여튼 저희 유튜브에 올릴 컨텐츠는 그리고 이제 이런 줌 미팅으로 해서 말씀드려야 될 컨텐츠는 하여튼 최신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예전 거 얘기해봤자
최신 거 얘기해도 사실 이렇게 그 뭐 금방금방 배포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한참 지나서 보셔도 컨텐츠가 타이밍상으로 비슷할 만한 좀 늦게 제 컨텐츠를 발견하시더라도 읽고 그렇게 늦지 않을 만한 정도의 이제 최신 정보들을 좀 계속 업데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할 거고 지금 여기 뭐 2026년 알리는 글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아, 질문들을 좀 중간에 제가 이제 그 작년에 한 해 동안 이것저것 서비스 준비해 놓은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뭐 스레드에도 글 쓰는 것들 물론 이제 사실은 대부분 물론 욕설을 쓰지만 스레드에 쓴 내용들을 보시고 이제 궁금해서 이제 DM을 주셨던 분들이 있었던 것들을 한 네 가지 정도 이제 추려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부터 좀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준호 같은 경우는 이제 준호 서비스를 AI 에이전트나 아니면 AI 쪽으로 이제 봐야 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준호 만들기 전에 예전에 이제 강의를 할 때 이미 얘기를 했었거든요. 인공지능이나 어떤 이제 퀀트라고 하는 이제 수학적인 뭐 통계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주가를 예측을 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주식을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뭐 하다못해 갬블을 하든 아니면 무슨 뭐라고 할까요? 뭐 복권 요즘에 또 잠깐 뜨고 있는 복권 같은 경우도 그런 로또나 이런 것들을 맞추는데 인공지능을 사용하신다고 해서 그런 게 맞을 수는 없다고 분명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 그 주식 정보 스탁 관련된 뭐 모든 티커명들을 다 데이터를 거의 매일 그리고 이제 뭐 매 시간 매 분마다 다 지금 계속 획득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들을 제가 쌓아놓고 있고 지금 뭐 여태까지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에 있는 이제 주식 시장이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뭐 물론 이제 증권사들은 다 그런 걸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저도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모았죠. 개인적인 뭐 연구 개발인 것도 있고 당연히 연구 개발에서 잘 돼서 서비스를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뭔가 이걸로 투자에 뭐 어떤 이익을 주거나 뭔가 그런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다면 당연히 썼겠지만 실제로 이제 그 관련된 통계 자료나 뭐 기존의 주식 시황 어떤 주식의 어떤 그런 매매 자료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말이 안 되는 건지는 이미 제가 복권의 예를 들어 드렸었던 경우도 있고 복권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그 로또 한국에서 로또 645, 645죠. 로또 645를 이제 처음부터 번호를 전부 다 이제 획득해가지고 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누구나 그 로또 645 웹사이트 들어가셔서 예전 데이터하고 다 받으실 수가 있어요. 당첨 번호들. 그래서 그거를 받아서 분석을 하면 이제 뭐 그 웹사이트 자체에서도 이제 지원을 합니다. 그게 뭐 어떤 번호가 많이 나오고 뭐 이런 몇 가지 그 통계 자료를 지원을 하는데 그런 통계를 가지고 이번 주에 뭐 어떤 번호가 나올지를 당첨을 어, 찍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거는 큰 오산이에요.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통계는 통계일 뿐입니다. 수학이나 이 통계는 지나갔던 데이터들을 뽑아서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하는 데는 쓸 수는 있겠지만 그걸로 미래를 예측을 하는 데 쓰는 건 아니에요. 미래 예측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가 트렌드가 있겠죠. 여러 가지 어떤 섹터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쓸 수가 있겠지만 주식과 적어도 복권에서는 그런 것들을 예측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게 예측이 가능했다면 복권도 마찬가지고요. 복권은 더더욱 그렇겠죠. 그게 예측이 가능했었다면 누구나 맞겠죠. 근데 그게 어찌됐든 랜덤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일례로 말씀드리는 게 제가 복권 번호 전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복권 한국에서 이제 로또 645 번호들을 분석을 해보시면 번호가 19번 공이 제일 안 나와요. 그걸 왜 안 나오는지는 사실은 분석을 왜 이 1900이 잘 안 나오냐라는 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 과거 데이터를 쓰는 거는 맞는데 그걸 가지고 퀀트가 됐든 뭐가 됐든 아무리 대단한 확률 계산을 하셔도 과연 요번 주에 그렇다면 19번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맞출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걸 어떤 근거나 어떤 계산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그냥 그건 랜덤이에요.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물론 조작이 됐다면 뭔가를 할 수 있겠지만 조작이 안 되고 순수하게 랜덤이라면
19번이 안 나올 확률이나 나올 확률이나 반반이겠죠, 뭐. 뭐 물론 이제 확률 계산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19번이 뭐 최근에 안 나온 거를 뭐 구간별로 잘라서 뭐 무슨 분석을 하시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할 텐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복권 번호를 그 6개를 맞추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도 않고 그 자체가 실제로 전혀 말이 안 되는 거고 비합리적인 겁니다. 그것처럼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건 수급인데 어찌됐든 공급하고 수급에 사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이 매칭이 돼야 되는 건데 그게 뭐 단순하게 어떤 특정 그룹이라면은 가능하겠지만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물론 한국 국장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미국 이제 우리 나스닥이나 미장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를 과연 다음 주에 아니 다음 주가 아니죠. 이게 내일 아니면 오늘 이따가 이제 장이 열릴 텐데 장이 열릴 때 뭐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또는 몇 프로가 오를 것인가 이런 거를 예상을 한다라는 게 웃긴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우스운 얘기고 비합리적인 거의 그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무당을 믿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거는 좀 우스운 얘기인 거고 그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본적으로 사고 파는 거를 누군가 컨트롤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가상화폐는 예외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상화폐는 그런 걸 조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거래소에 특히 거래소 이제 CEX라고 하는 거래소에서 조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는 그런 장난을 칠 수 있어요. 통계를 보면서 뭐 애들이 뭐 양봉이고 어쩌고 하니까 이제는 뭘 떨어질 때가 됐고 여기가 이제 어깨니까 뭐 이런 얘기 뻘짓거리 하면서 이제 거래소랑 짜고 뭔가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일반적인 우리 미국 주식, 한국 주식은 일단 제외하고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트워크도 패킷도 실제로 전 세계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시고 이제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 달려들어서 거기서 이제 매매를 하는 거고요. 근데 그 매매가를 예측을 하겠다라는 거는 어, 오만이죠. 오만이기도 하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거는 분명하게 전혀 비합리적인 거고. 그래서 준호는 저희가 이제 만들 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는 이제 준호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뭐냐면 인공지능을 쓰는 부분들은 그런 주가를 예측을 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주식을 조금 더 편하게 사고 팔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만약에 주식 앱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주식에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어떤 정보가 있는지를 검색을 하거나 이럴 때 이제 그럴 때 인공지능을 이용을 하는 게 편하고 그거를 할 때 가급적이면 거래를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좋기 때문에 그걸 목표로 해서 이제 준호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준호에는 이제 거기 인공지능이 사용하는 거는 그런 종목을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이 주식 거래를 지시를 할 때 간단하게 이제 구슬 형태 뭐 어떤 주식을 몇 주를 매수해 줘 얼마를 이용해서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프롬프트라고 얘기하듯이 그런 프롬프트 같은 형태로 해서 이제 주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편의성을 위해서 인공지능을 쓰는 것뿐이고요. 거기에 이제 특화된 거는 준호의 원래 특징은 이제 그 제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특허를 진행을 하고 있는 하프룰하고 트리플에 대한 그 투자 방법입니다. 하프룰 트리플에 대한 투자 방법인데 그 투자 방법이 적용이 돼 있어서 그거를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편하게 주문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거의 사용자가 뭐 신경을 안 쓰게끔 투자자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기본적인 것만 본인이 의사결정하면 자동으로 투자를 해서 이제 수익을 올려주게끔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준호인 거고요. 그래서 준호에서 쓰는 게 무슨 인공지능으로 예측하는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셔서 그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려고 설명을 좀 장황하게 드렸습니다. 한 10분 남짓 설명을 드렸는데 이 내용만 계속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준호에서는 AI로 어떤 투자를 하거나 이게 아니라 AI는 기업을 검색을 하거나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기 편하게 하시기 위해서 AI를 쓰는 거고 나머지는 하프룰과 트리플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이제 거래를 하실 수 있게끔 편의성을 높이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끔씩 보면 뭐 지금 증권 앱들이 그런 인공지능 서비스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쪽에서는 매매는 지원을 못 하실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인공지능한테 매매를 지원을 하게끔 했다가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 직접 투자를 한다. 종목 선택까지 본인들이 하게 한다. 그러면 생각지 못한 너무 많은 문제들이 생겨서 그걸로 재산상의 큰 피해를 얻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증권사들에서 지원은 못 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 법적으로 국내법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법적으로도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그 종목 추천 정도 인공지능을 쓴다고 그러면 그 정도만 아마 쓰고 있을 겁니다, 다들. 그래서 준호에 대해서는 좀 그 정도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한국 부동산 관련된 거는 제가 이제 계속 나눔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뭐 메일로 연락들을 주시기는 하는데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어, 부동산을 공짜로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제가 그 해당 내용은 이미 거의 한 2년, 지금 2년째죠. 2년째 뭐 스레드에 계속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한국 부동산은 일단 첫 번째 가치가 없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 가치라는 거는 투자 가치입니다. 내가 한국에서 살고 있으면서 한국에 어디 거주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거주를 위한 주택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맞는데 1주택이죠. 그러니까 내가 무주택자라면 내가 살 수 있는 집 하나 정도 있는 건 맞는데 그 외에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집을 하나 살아서 뭐 1, 20년 후에 아니면 뭐 집값이 올라가지고 땅값이 올라서 이 집을 팔아서 양도 차익을 얻는다. 그럴 수 있는 수익이 나오는 상품이 아닙니다. 부동산은. 한국은 이미 그렇게 만들었어요. 계속 얘기 드리지만 한국에 그게 자연스럽게 어떤 수요 공급의 원칙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한국의 국토부하고 이제 기재부 공무원들이 우리 뭐 무슨 그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 말고 대통령은 사실은 그냥 뭐 5년 정도 그냥 고생하라고 오신 분이고 사실은 한국의 모든 시스템은 공무원들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무슨 금배지들 입법부를 정치인들을 뽑아가지고 선거에서 뭐 그 친구들이 뭔가 나라를 바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나 본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한국은 수십 년 동안 공무원들이 지배해 왔어요. 입법부들이 하는 거는 그냥 뻘짓거리 뭐 법안 위반 잠깐 했다가 뭐 지들끼리 당파 싸움 하다가 그냥 뭐 그냥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냥 몇 년 동안 싸우면서 히히덕거리다가 그냥 가는 것뿐이고 대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무원들. 공무원들은 최소 몇십 년 이상은 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거기에 그 자리에 꾸준히 있으면서 위에 누가 와서 낙하산이 와고 뭘 하든 상관없이 본인들은 본인들이 뒤로 빼돌리고 다 빼돌리면서 걸리지만 않으면 그렇게 나라를 말아먹었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미 그렇게 그런 적극적인 작전을 실행을 한 게 2018년 정도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8년째죠. 8년째 부동산을 그렇게 망가뜨려 놨기 때문에 한국에서 부동산을 사시는 거는 의미가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 저한테 지금 이제 뭐 남아있는 게 아직 뭐 열 몇 채 정도가 있는데 그 부동산을 주택이죠, 다들. 주택입니다. 그래서 그 주택을 드리겠다라는 거를 스레드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드렸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뭐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돼 있는데 못 보신 분들이 많죠. 이제 질문 오시는 게 이게 정말 공짜가 맞냐? 뭐 좋은 일 하시는데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본인들은 좋게 얘기하는 거지만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야, 너 사기치는 거 아니야? 뭐 이거를 묻고 싶은데 그렇게는 못 물으니까 질문을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분명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부동산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갭 투자로 제가 금액을 많이 투자는 안 했습니다. 예전에 투자할 때 뭐 취등록세하고 뭐 그동안 나간 것들 하면 집 하나 정도 매수하는데 한 1, 2천만 원 정도 들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1, 2천만 원 정도 들여서 전세 보증금을 받고 전세자들을 들이면서 그 전세 보증금으로 집을 매입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갭 투자인 거고요. 그래서 갭 투자한 매물들이 사실은 원래는 전세가도 올라가고 당연히 매매가도 올라가서 저는 이제 안정적으로 어느 시점에는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8년 동안 오면서 전혀 그런 투자 수익은커녕 오히려 이제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고 종부세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세금들을 냅니다. 다주택자가 한국에서는 거의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있지만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어요, 집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겪다 보니까 집이 얼마나 가치가 없는지 저는 명확하게 이해가 됐고, 그게 이제 투자 가치입니다. 투자 가치. 투자나 아니면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그걸 굳이 뭐 비싸게 주고 팔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비싸게 주고 팔아봤자 사는 사람은 비싸게 샀겠지만 저는 남는 게 없습니다. 다 세금을 또 내야 되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그 양도 수익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금액들을 다 내고 있습니다. 세금을. 그래서 제가 굳이 그 팔 고생해가지고 그렇게 할 바에는 그냥 공짜로 드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공짜로 드리는 이유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가져가서 어찌됐든 갭 투자의 한 매물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거기 가서 사실 수는 없는 거예요. 임차인이 있으니까. 그리고 임차인이
집을 나가겠다라고 그러면 그 보증금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보증보험을 가입을 해 놓죠.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해 놓은 상태에서 보통 이제 제가 물건을 드리면 그분들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본인이 직접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싶은 시점에 뭐 은행 대출을 받아서 임차인을 보증금을 주고 내보내든지 아니면 그냥 그 상태에서 보증보험을 통해서 이분들한테 이제 보증보험사에서 보증금을 돌려주고 본인은 그걸 공실 상태로 놔둬서 그거를 이제 뭐 단기 임대로 쓰든지 아니면 원래 본인이 직접 들어가면은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그거는 어쨌든 주택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거는 예외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운용을 그냥 본인이 자산이 없으신 무주택자분들만 제가 집을 하나씩 드리면 그렇게 얼마든지 운용을 해서 단돈 몇백 또는 몇천이라도 버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 입장에서는 뭐 베푼다라고 표현을 하면은 좀 그렇겠지만 빈정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듣는 분이 제 입장에서는 저한테는 쓸모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뭔가 사기 당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뭔가 가치 없는 쓰레기를 본인이 떠안는다고 생각하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그걸 살 때 몇천 원 들었고요. 그리고 몇백 몇천 원 들었고 지금 더 돈이 나가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주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뿐이지 본인이 무주택자가 가질 만한 가치도 없는 정도는 아닙니다. 무주택자 분들한테는 적어도 본인이 들어가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가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올해는 다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보유한 지도 제가 7년 차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8년, 내년까지 원래 임대를 정상적으로 주면 8년, 내년 1년만 더 임대를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뭐 내년에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팔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8년을 채우고 팔게 되면 어찌됐든 뭐 양도세나 이런 혜택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하는 우리 공무원들 하는 꼬라지 봐서는 무슨 또 법을 또 만들지 모르는데 시행령이죠. 예, 공무원들이 만드는 거는 시행령입니다. 법이 아니라. 법은 우리 입법부에 있는 정치인들이 만드는 게 법이고 공무원들은 시행령이라는 걸 만들죠. 그 시행령으로 이제 또 집들을 계속 뺏어갈 텐데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제 저는 뭐 부동산 나눔이 이제 마지막 기회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본인이 무주택자분들한테만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 세 분인가 그 전에 받아가시다가 못 받아가신 분들이 어떤 케이스냐면 본인이 부모님한테 집이 있으면 본인이 그게 유주택자로 취급되는 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어, 본인 부모님한테도 집이 있으면 집은 낙인이에요, 한국인들한테. 부모님이 집이 있으면 말 그대로 무슨 뭐 노예 자식 새끼 태어난 것처럼 집이 있는 자식으로 태어나면 집이 유주택자십니다. 무주택자가 아니에요. 이주택이 되는 겁니다. 집을 사면. 그러면 이 2주택부터는 세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보통은 다 포기를 하시죠. 그래서 한 세 분 정도가 그 전에 포기하셨고, 무주택자분들한테만 집을 드리는 거니까, 어, 뭐 본인이 기회가 아니고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본인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나가서 한번 직접 뭐 예를 들어서 뭐 경매권을 쫓아다니시든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 이게 경매로 아무리 쓰러져 가는 집을 하나를 구하려고 해도 돈이 몇 천이 들어가는구나. 이런 정도로 이제 경험을 하시다 보면 그래야 이제 제가 드리는 게 실질적으로 이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까지가 이제 부동산 마지막 나눔 기회고요. 그리고 이제 뭐 컨텐츠 제작자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작년 말부터죠. 작년 말부터 알리기 시작했고,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인도네시아 쪽 파트너하고 이제 진행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마케팅을 하기 전에 당연히 본격적인 마케팅을 하려면 컨텐츠도 많이 있어야 되고, 컨텐츠 확보 차원에서 이제 뷰.com인데 VU00입니다. VU00.com이고요. 이럴 때는 그냥 저희는 뷰.com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뷰 컨텐츠에서 이제 웹툰이나 아니면 웹소설, 웹소설로 이제 해야 되겠죠. 뭐 종이로 된 거는 아니니까. 웹툰이나 웹소설,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저희의 주요 목표는 지금 중국의 이제 그 쇼츠 드라마죠. 한국은 쇼츠 드라마를 보는지 모르겠네요. 많이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중국의 쇼츠 드라마들 플랫폼을 지금 만들어서 이제 동남아 쪽, 인도네시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컨텐츠 서비스하고 북미 쪽도 이제 같이 서비스를 할 겁니다. 그래서 주로 중국에 있는 쇼츠 드라마들이 이제 번역이 돼서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어른들이 많이 보시나요, 한국도? 아, 그렇군요. 그럼 한국도 한번 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한국은 또 한국 플랫폼들에서 많이 보시겠죠. 카카오가 됐든 뭐 네이버에 됐든.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글로벌적으로 해서 이런 디지털 컨텐츠 플랫폼을 만들어서 지금 웹사이트를 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컨텐츠 제작자들한테 더 많은 수익을 내는 플랫폼으로 자리를 지금 이제 아이덴티티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카카오 페이지, 뭐 네이버 시리즈, 뭐 그런 웹툰 거기에 서비스 해보시거나, 뭐 웹 드라마 같은 거 서비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랫폼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모바일 플랫폼, 뭐 iOS나 아니면 안드로이드 게임 플레이, 구글 플레이나 뭐 그 안드로이드, 아니, 뭐야, 애플 앱 스토어나 이쪽에서 서비스 해보시면 거기서 기본적으로 이제 수익이 제가 그 매출에서 이제 제외되는 수수료가 있고 거기 수수료에서 국내 플랫폼들이 있으면 플랫폼들이 또 수수료를 떼죠, 보통 30%.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통 CP한테, 그러니까 컨텐츠 제공자들, 작가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수익이 가는 게 많이 가면은 한 뭐 50% 정도 될 거예요. 전체 매출에서. 근데 실제로 그만큼은 안 갈 거고요. 많이 가야죠. 5%, 전체 이제 매출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렇게 될 텐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90%로 잡은 겁니다. 전체 매출 수익이죠. 전체 수익에서 90%를 가고 저희는 이제 10%만 가지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걸로.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뭐 웹툰을 제작을 하시거나 아니면 쇼츠 드라마 같은 거 제작하시는 분들은 저희 쪽 플랫폼을 컨택을 해서 글로벌로 진출을 하시면 여러 가지 좋은 기회도 되고 왜냐면 마케팅을 굉장히 세게 이제 할 거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많이 보실 수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 카카오 페이지나 네이버 시리즈 같은 거 보신 분은 알겠지만 플랫폼들이 광고를 못 합니다. 특정한 컨텐츠를 뭐 특별히 뜬 컨텐츠가 있다 그러면 그 뜬 컨텐츠 제작자들이 본인들이 직접 마케팅을 하죠. 플랫폼에서 대신 해주진 않죠. 그래서 카카오 페이지에서 유명한 작품이 뭔지 그런 거 잘 기억 못 하실 겁니다. 대부분. 본인들이 그렇게 뭐 마케팅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작품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마케팅을 이제 쏟아부을 거고요. 그게 뷰.com, vu00.com에서 저희가 이제 계속 컨텐츠 제작자분들을 모시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벌스12.com은 미국의 이제 제조 스타트업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서 미국 쪽에서 지금 이제 이따가 뭐 지금 저희 메인 주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벌써 30분 다 됐는데 메인 주제 이제 설명드릴 때 설명 구체적으로 드리겠지만 미국 제조 스타트업을 이제 제가 설립을 했고 이쪽에 직접 투자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만약에 미국 스타트업에 직접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그러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알리는 글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주제는 네, 이 내용입니다. 한 시간 안에 끝내는 게 쉽지가 않네, 이게. 굉장히 빡시게 해야 되는데. 자, 그 작년 연말이었죠. 연말에 어찌됐든 뭐 전망이라고 해서 2026년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거기에서 사실은 한 일주일 지났나요? 1, 2주 안 지난 것 같은데 주제가 좀 바뀌었습니다. 예. 이게 산업이 그 정도로 속도가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메인으로 좀 보시면 그 미국 제조업 부활 같은 경우 이제 돼 있는데 미국 제조업 부활은 요거는 계속 말씀드렸었죠. 제가 그 전에도 꽤 오래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이제 그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뭐 뉴스로 보시는 것들 한국에서 무슨 뭐 배터리 제조 쪽이나 뭐 이런 가서 공장 설립하고 이런 거만 보실 텐데 그런 거랑은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인적 자원하고 설비들을 지금 수급을 하고 있어요, 미국 쪽에서.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수출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뭐 적극적으로 수출하고 있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제조업을 관련돼서 부활을 시켜놔야지, 어, 뭐 올해는 안 걸리겠죠. 올해부터 이제 될 것 같은데, 올해 안에 제조업 관련돼서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로보틱스하고, 우리 인공지능 쪽도 포함이 돼 있죠. 인공지능이 포함이 돼 있는데 인공지능을 지금 인공지능 관련된 걸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패러다임이 AI 에이전트나 뭐 MCP나 이런 것처럼 소프트웨어적인 것만 주로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이제 피지컬 AI라는 건 아마 이제 조금 얘기해서 엔비디아나 이쪽에서 얘기를 해서 아마 들으셨을 거고 지금은 사실은 이 두 가지에 거의 목매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조업을 부활시키는데 로보틱스하고 같이 다 함께 그 지금 시장이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보틱스도 우리 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어찌됐든 옵티머스 하는 것도 있지만 옵티머스를 하다가 지금 보시기에 약간 멈춘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을 텐데, 왜냐하면 단가가 생산이 아예 상대가 안 돼요, 중국하고. 중국은 이제 제가 2년 전부터, 2, 3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중국은 단가 자체를 200만 원 이하로 로보틱 휴머노이드죠. 휴머노이드를 200만 원, 그때 당시에 200만 원이고, 지금 환율로 하면은 200만 원이 아니죠. 400만 원 정도 되는데, 400만 원 이하의 어떤 생산 단가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2년 동안 중국에서. 근데 사실은 미국에 있는 기업이나 해외에 있는 휴머노이드들은 그런 노력을 못했죠. 그러니까 양산 체제나 휴머노이드를 양산으로 가서 단가를 낮추는 부분들을 못했고 중국은 이미 그걸 해놓은 겁니다. 해놔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미국이나 이제 뭐 유럽도 또 마찬가지지만 빠르게 쫓아오려고 하고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도 물론 잘 열심히 하시고 계시지만 여기에 사실은 제일 크게 속도에 도움을 준 것이 바로 AI죠. AI 덕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단순하게 뭐 기존 기업들이 잘 몰라서 못했다라기보다 AI로 인해서 굉장히 생산성이 빨라졌어요. 그 특히 휴머노이드 쪽에서 이제 강화학습 이제 강화학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강화학습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솔루션들이 나오면서 엔비디아도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아이작 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준비들을 많이 해줬죠.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동시에 나와서 갑자기 로보틱스 쪽을 지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뭐 무인 자동차 우리 AGV라고 하는 이제 무인 자동차부터 해서 AGV 무인 자동차는 또 별개로 지금 봐야죠. FST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드론 뭐 그런 것들 사종 로봇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그런 모든 로보틱스 쪽이 지금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어, 오래 안 됐어요. 1년밖에 안 된 겁니다. 그게 2023년 정도부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니까, 2024년부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니까, 이제 1년 좀 넘은 거죠. 2025년 지났고. 그래서 지금 이걸로 이제 올해는 대부분 키워드가 채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공장 자동화는 이 로보틱스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공장 자동화에 필요한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기술부터 해서 이런 모든 걸 이미 학습들을 지금 하는 과정이에요. 모든 현장도 그렇고 현장에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도 그렇고 전부 다 지금 학습 중인 상황이고 이 학습이 전부 다 AI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실은 전체 시장들이 다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좀 뭐 이제 아마 트렌드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금이나 은 뭐 이런 원자재들 뭐 얘기들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이 수급의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피지컬 AI 때문이에요. 모르시는 분들은 뭐 무슨 IDC 센터, 인공지능 때문에 IDC 센터를 늘려야 돼서 뭐 그것 때문에 GPU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뭐 필요하고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피지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봇 AI 쪽으로 들어가는 것들 때문에 이 피지컬 AI 쪽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기존의 인공지능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LLM들, 대형 모델 같은 경우 데이터 센터가 필요했던 거는 그 프리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과정 때문에 필요했던 것들인 거고, 모델 자체를 키울 때 학습을 하는데 필요했던 것들인 거고, 지금은 뭐 GPU 칩이 그렇게 늘어날 이유가 없어요. 생산을 많이 해야 될 이유도 없고, 지금은 다 뭐냐면 피지컬 AI 때문입니다. 뭐냐면 모든 생산하는 그 지금 현재 이제 기기들, 이제 이제 우리가 엣지라고 표현하죠. 뭐 온 디바이스. 이렇게 이제 기계들 자체에 인공지능을 넣는 거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뭐 인공지능이 추론 쪽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대형 모델을 걔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무슨 트레이닝을 하는 건 아니고 보통은 이제 추론 쪽을 집어넣는 그 엣지 컴퓨팅 쪽에 관련된 생산이 지금 많이 필요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지금 왜냐하면 양산을 해가지고 로봇들을 양산하는데 로봇에 들어가는 메인보드나 이런 GPU들이 많이 필요하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도 당연히 저가여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원재료 관련된 부분들 원자재나 원재료 관련된 부분들 뭐 금은 그다음에 뭐 텅스텐 뭐 이런 것들 얘기 계속 나오죠. 요거 관련된 섹터들이 좀 올해 많이 뜰 겁니다. 그리고 이 자원을 확보를 하는 게
예전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이 지금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어, 뭐 온라인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죠. 뭐 게임으로 비교를 하자면 어, 예전 같았으면은 뭐냐면 집에 다들 PC가 있어서 온라인 게임이 처음 나왔을 때는 뭐냐면 서버가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IDC 센터에다 서버 증설하고 막 IDC 센터에다가 서버들을 늘리다가 그러다가 그게 어느 시점으로 가면서 이 일반 사용자들이 야, 우리 집에서 쓰는 PC 이거 업그레이드 하기도 뭐하고 귀찮고 이러니까 그리고 친구들이랑 모여서 하는 게 좋아. 그래서 PC방이 생겼지 않습니까? PC방이 생기면서 다들 밖으로 나가서 게임을 하게 되면서 PC방이 늘어나는 시점하고 지금하고 비슷하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AI가 그냥 AI가 중심이 된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 그게 이제 각 거점들이 막 한 번에 갑자기 확장을 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피지컬 AI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지만 이 AI 관련된 칩셋이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많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이런 원재료들도 많이 폭발적으로 이제 수요가 늘어난 거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2026년은 어찌됐든 이런 원자재 관련된 것도 굉장히 어, 중요한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MR은 아시죠? 이제 소형 원전. 소형 원전도 지금 이제 뭐 약간 수박 겉핥기식으로 다들 표현하는 거는 계속 그냥 막연히 뭐 인공지능이 뭐 전력을 많이 써서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인공지능이 모델 써봤자 전력을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뭐 그냥 그런 이제 잘 기술을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말을 만드는 거고 SMR이 중요한 건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피지컬 AI 때문입니다. 피지컬이라고 정확히 써야 되겠네요. 피지컬 맞죠? 피지컬 맞나? 철자가 영어도 못 알아보겠었네요. 하여튼 피지컬 AI 때문에 사실은 요 이제 소형 원전도 중요하게 된 겁니다. 왜냐면 소형 원전이 저는 이제 가장 관심 있게 본 소형 원전이 이제 그 러시아 케이스거든요. 러시아가 이제 이 원전 자체를 배에다 싣고 다니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원전은 이렇게 뭐 지진에도 약하고 그 보호하고 있는 그 무식한 콘크리트 덩어리나 이런 게 문제가 생기면 녹아가지고 뭐 막 무슨 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만 항상 봐왔기 때문에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배에다 실어가지고 러시아에서 소형 원전을 실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이걸로 일종의 무슨 배에 큰 충전기를 실어다 나르는 것처럼 이걸로 가서 곳곳에서 발전을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발전 시설, 이동식 발전 시설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큰 매력이고 그게 특히 이제 피지컬 AI가 되면 이 피지컬 AI의 문제는 뭐냐면 그냥 데이터 센터만 전력을 많이 소비했으면 데이터 센터하고 관련된 이제 전력 시설들만 확충을 했으면 되는데 피지컬 AI는 뭐냐면 이게 말 그대로 AI들이 모든 어딘가든 이제 뭐 로봇에 탑재가 되든 AGV에 탑재되든 어디든 탑재돼서 이제 돌아다녀야 되는데 얘네들이 전력을 쓰려고 그러면 이제 사방에서 땡겨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중앙 집중식으로 해가지고 전력을 모두 다 커버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SMR에 대한 중요성이 더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동식이나 아니면 작은 규모로 여러 곳에 이제 곳곳에 안전하게 SMR의 또 특징이 안전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안전한 원전을 이제 관련된 기술들을 이제 지금 계속 뭐 어느 정도 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관련된 기업들을 봤을 때는 뭐 주가도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고 어찌됐든 사람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뭐 하는 기업들이 지금 뭐 하는 공사나 이런 것들을 봐도 초창기라고 보이지만 뭐 공기가 그렇게 길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괜찮은 사고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SMR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올해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구독 서비스 확장이 있는데 구독 서비스는 당연한 단순하게 그 우리 소프트웨어 쪽 구독뿐만이 아니라 그 뭐죠 우리 쿠팡도 구독 있지 않습니까? 쿠팡 같은 경우도 구독 있고 이런 구독 서비스들이 이제 뭐 때문에 확장이 되냐면 이 피지컬 AI 때문에 또 확장이 될 겁니다. 뭐냐면 지금 중국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로봇도 제가 직접 로봇 생산을 안 하는 이유는 중국은 이미 너무 많이 생산해요, 로봇을. 그래서 예전 뭐 작년까지만 해도 뭐 이렇게 투자자들 만나서 제가 로봇 만듭니다. 휴머노이드하고 만들면 대단하다. 너무 최신 기술이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로봇 만든다고 그러면 딱 무슨 느낌이냐면 저 진공청소기 만들어요. 뭐 이런 정도로 받아들여요. 그냥 가전제품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로봇이나 휴머노이드도 누구나 개나 소나 만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다들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중국의 지금 문제는 그런 로봇들 휴머노이드를 많이 생산하고 쓸모도 있게끔 만들고 있는데 팔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걸 팔아야 돼서 생각하다 하다 이제 나오는 것들이 이제 빌려주는 겁니다. 임대해 주는 거. 그래서 로봇을 지금은 주로 임대를 해서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확장적으로 이 아니 그 뭐야 구독적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피지컬 AI가 나오면 사람들이 로봇이 아무리 싸도 싼 거를 한 번에 사느냐 아니면 이거를 잠깐 뭐 2, 3개월 빌려서 쓰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는 이제 그 정도 시장 규모가 됐기 때문에 이제 구독 서비스도 이런 로봇이나 이런 인공지능이나 이런 쪽들도 이제 인공지능은 이미 구독 서비스가 있고 로봇이나 이런 자동화된 설비 이런 것들이 이제 구독 서비스가 나와서 아마 올해 조금 더 다양한 어떻게 보면 실제로 사용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독 서비스들이 이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봇이나 이런 이제 피지컬 AI 관련돼서. 그래서 올해 키워드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SMR 구독 서비스, 그다음에 원재료, 그다음에 이제 로보틱스, 미국 제조업 부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해야 할 일을 좀 추천을 드리면 항상 하던 얘기죠, 이 얘기는. 하던 얘기고 뭐 그래도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달러하고 스테이블 코인은 무조건 확보하십시오. 지금 1,400, 지금 40원까지 떨어뜨려 놨나요? 그걸 떨어뜨렸다고 얘기하기도 우스울 정도로 해놨는데 다시 1,500원 갈 겁니다. 한국은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무슨 미국 같은 데는 뭐 정부랑 싸우지 말라고 얘기지만 한국은 싸우셔도 되고요. 특히 그리고 왜냐면 얘네들이 환율을 낮추는 이유는 절대로 국민 때문에 낮추는 게 아니에요. 그 한국 우리 기재부나 이런 공무원 친구들이 하는 거는 절대로 뭐 국민들이 뭐 환율이 오르든 말든 뭔 상관입니까? 대부분 신경 안 쓰거든요. 이 친구들이 환율을 떨어뜨리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지들이 돈 빼돌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부패가 돼 있습니다. 한국에 그 우리 기재부 산하 모피아라고 하는 그 금융권 이 공무원들, 공무원들도 당연히 제 공무원들을 다 싫어하는 게 아니고 현장직 공무원분들 좋으신 분들 많잖아요. 경찰 공무원들도 당연히 있고 소방 공무원도 있고 소방도 지금 공무원인가요? 준공무원인가? 소방업 하시는 분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제 그 앉아 있는 행정부 공무원들은 굉장히 부패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부패해 있고 어, 맨날 넥타이 매고 저기 여의도에서 활보한다고 뭐 있어 보이는 척하고 다니는데 제일 제가 보기엔 한국에서 지저분한 직업에 지저분한 그 공무를 수행하는 애들이 그 기재부 이하 국토부는 이제 나중에 짜발이 들어 이제 섞인 거고 기재부 이하 모피아 애들이 이제 기본이죠.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 부루마블 같은 게임에서 은행을 담당하는 친구들인데 지들이 원하면 지들이 플레이어가 되고요. 지들이 원하지 않을 때는 지금처럼 니네들 때문에 무슨 환율이 올라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실은 지들이 외화를 빼돌리고 싶은데 외화가 너무 비싸니까 이제 일부러 뭐 나라 돈 써가지고 떨어뜨려 놓고 지들은 이제 돈 빼돌리고 또 빼돌리고 이제 다시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똑같이 반응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1440에 그대로 있을 거라고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더 올라가기 전에 어찌됐든 달러하고 스테이블 코인 확보하십시오. 스테이블 코인은 뭐 굳이 제가 얘기 안 해도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한국에서도 많이 풀릴 겁니다. 미국은 작년 12월부터 이제 풀리기 시작했고요. 풀린다라는 의미는 손쉽게 구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뭐 지갑을 어떻게 설치하고 이런 거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셨을 거거든요. 미국은 지금 미국 은행 계좌가 있으면 은행 계좌랑 연동해서 스테이블 코인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은행 앱 딱 열면 은행 앱에서 달러 예금을 그냥 USDC로 바꿔가지고 지금 USDC로 그냥 확 송금하고 이런 것까지 다 돼요. 물론 송금할 때 이제 지금 현재는 송금하는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KYC 기본 우리 이제 스테이블하고 지니어스 법안을 만들 때 기본이긴 한데 그거는 은행이기 때문에 지키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USDC는 얼마든지 우리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마음대로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올해는 요거 확보하시는 거 달러 뭐 스테이블 코인을 못 하시겠으면 불안하면 어쨌든 달러를 많이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여기 얘기한 원재료 그런 이제 뭐 금, 은 이런 것들도 어떻게든 많이 쟁여 놓으시고 그 가격 보지 마십시오. 가격 보지 마시고 왜냐하면 채굴을 해가지고 생산량 늘리는 데 시간이랑 지금 수요로 빨리 이게 막
내려 꽂혀가지고 이거 생산 쪽으로 나가야 되는 거랑 공급이 너무 많이 확 그 공급을 늘려줘야 되는데 공급이 못 따라갈 정도로 수요가 확 늘었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런 거는 많이 보유를 하십시오. 달러, 뭐 금, 은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든 보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 돈만 아니면 돼요. 원화 말고 다른 걸로. 원화는 쌓아두셔봤자 나중에 손해지기 때문에 원화는 쌓아두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한국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올라오십시오. 물론 뭐 본인들 나와바리라서 지금 이제 계시는 쪽이 조금 더 본인들한테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실 텐데 어, 지방에서 올라오세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점점 더 힘들어질 거기 때문에 특히 의료 지방에서 사시게 되면 의료도 힘들어질 거고, 물론 직장도 마찬가지. 지금 뭐 무슨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뭘 여러 가지 하시고 계시죠. 하시고 계시는 거랑 사실은 대통령이 뭘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 계속 얘기 드리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주무관부터 해서 그 실무급들 얘네들은 걔네들이 열심히 할 이유가 없어요. 왜 열심히 해요? 왜 시간만 때우면 본인들 나중에 나라가 망해도 공무원 연금은 살아있을 텐데 공무원 연금 처받으면서 그냥 있으면 되기 때문에 노력을 안 합니다. 뭐 대통령 잠깐 와서 뭐 징징대고 아무리 뭐 협박하고 뭐 니네 다 자른다 뭘 해도 그래봤자 넌 좀 있으면 그만둘 건데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안 바뀝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에서 서울 이외의 지방에 있는 모든 인프라들이 굉장히 크게 더 빨리 쇠퇴할 거예요. 작년까지도 쇠퇴했지만 지금 더 빨리 쇠퇴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로 어떻게든 가셔야 되는 거고 서울에서 차라리 본인한테 맞는 부동산을 하나를 사서 무주택자라면 뭐 빌라가 됐든 뭐 오피스텔이 됐든 뭘 하나 사서 안정적으로 거기서 사시든지 그런 목돈이 안 되고 뭐 지금 대출도 못 받는다 그러면 월세를 살더라도 서울에 가서 어 서울에 가서 사시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네, 지제이님 질문을 갑자기 주셨는데 주요 지방 거점 도시들도 금세 무너질 거라 보시나요? 광역시들. 죄송하지만 광역시, 광역시. 우리 흔히 수도권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광역시 뭐 이런 거를 죄송한데, 거기 사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죄송한데, 제가 가봤을 때는 그냥 쇠퇴하는 도시일 뿐이에요. 쇠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뭐 예를 들어서 대구나 부산 같은 데서 사시는 분들은 본인들은 모르겠어요. 그걸 느낄지 안 느낄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가서 주로 방문을 하거나 흔히 말하는 이제 부동산 때문에 임장을 간다고 하면 전 가서 실제로 사람들이 대부분 사는 부동산을 보거든요. 아파트 같은 거 안 봅니다, 사실. 물론 다들 아파트를 보겠지만 저한테 중요한 건 거기에서 어떤 상거래들이 일어나는 실제로 돈이 오고 가는 게 가장 많은 쪽들을 보는 게 그런 상권하고 그 상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상권에 주로 오는 사람들이 소비자들이죠. 상권에 오는 소비자들이 어디에서 사는지가 저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는 곳을 가보면 부산 같은 데는 제가 보기엔 거의 황폐화됐던데요. 거기는 뭐 빌라나 이런데 뭐 빌라나 일반적인 그런 싼 가격의 주택들은 사람이 없던데요, 제가. 제가 보기에는 부산 같은 데는 왜 아직까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일본 분들이 혹시 와서 뭔가 부동산을 뭘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대구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한창 좋을 때 대구에서 제가 들었던 게 뭐 아파트가 뭐 15억 뭐 10몇 억 이런 거 아파트 들었는데 지금은 뭐 대구를 가도 그렇고 그런 인프라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인프라는 아주 기본적인 거거든요. 뭐냐면 학교하고 뭐 예를 들어 소방서, 경찰서 그다음에 뭐 이제 그 병원, 그다음에 노인네들 이제 요양원, 요양병원 이런 기본 인프라들인데 그런 기본 인프라들이 무너지고 뭐 특히 대학 같은 거 없어지고 이래 버리면 대학 하나 없어지면 그 상권은 뭐 합니까? 그 쓸모가 없어요. 대학 주변에 있던 상권은 대학 하나 없어지면 그냥 그 자체가 쓸모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어요. 관심이 없어서 안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부동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를 다니든 이제 그렇게 많이 봤고 광역시라고 하는 곳 중에 저한테는 다르게 보이는 곳은 없습니다. 뭐 경기도 정도, 예, 경기도하고 서울의 차이 정도라고 보시면 그 정도 하지만 뭐 예를 들어 인천 정도만 내려가도 여기는 그냥 뭐 무슨 저기 완전히 그 시골 그 제 입장에서는 시골이라고 저는 보죠. 본인들은 그렇게 안 보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그 우리 예전에 이부망천처럼 약간 그렇게 안 좋게 들리실 텐데 부천도 마찬가지고 저는 깜짝 놀라는 게 한 번 그 뭐 아파트 한창 그때 지금은 모르겠어요. 뭐 거기 사시는 분이 어떨지 모르는데 저는 이제 파주의 아파트를 뭐 이렇게 분양이 아니죠.
착공하고 아파트 단지도 이제 들어선다고 그래가지고 파주를 한번 갔는데, 야, 거기 사는 분들한테 미안해지만 파주를 처음 가봤거든요. 근데 저는 중국보다 더 그 멀리 가는 거라고, 저는 아니, 있는 서울에서 파주를 가는 게 거의 저는 무슨 이게 중국에 어디, 중국 가는 것보다 더 멀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파주는, 저기는 그냥 북한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 약간 그럴 정도로, 죄송하지만 광역시들 중에는 남아있는 곳은 한 곳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 사시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거기에 본인들이縄바리가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살아가지고 못 움직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버티지 못하게끔 인프라가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다 뭐, 꽤 금방 무너질 거라고 봅니다. 진짜 길면 한 5년? 앞으로 5년 정도? 뭐, 얼마인가요? 2030년인가요? 그러면 5년 후면? 2030년도 되면 그런 도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울진 가면서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울진 가면서 중간중간에 있는 그걸 뭐라고 해야 되죠? 마을이라고 하면 안 되고 중간에 있는 군이라고 해야 되죠? 군 단위. 인구가 없어요. 그냥 인구도 없고 뭐 무슨 유령 도시처럼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돼 있는데 광역시들 그분들은 물론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광역시에 가서 살고 있겠죠. 지금 광역시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도저히 못 사니까 이제 그런 군 단위에서 광역시로 가서 살고 있으실 텐데 제가 보면 그냥 공무원들, 거기 배치받은 공무원들, 뭐 주민센터 하나 지키고 있는 애들 아니면 아무런 기능을 못하는 그런 도시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방 거점 도시를 뭐 우리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씨가 뭐 또 뭐 부산에 뭐 한다고 그랬죠? 그 뭐죠? 해수부인가? 뭐 공무원들을 옮겨놓고 거기서 뭘 하면 좀 모르겠는데 그거는 왜냐면 나라는 망해도 공무원들은 안 망할 거기 때문에 뭐 공무원들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이제 생존을 하면은 가능하겠지만 그 외에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뭐 어떤 뭐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월급을 급여를 받고 뭐 아니면 적어도 뭐 거기에 음식점이나 뭐 카페가 됐든 그런 일반 자영업자들이 매출이 날 정도가 돼서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아주 기본적인 그런 경제 시스템, 에코시스템이 돌아갈 만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런 도시도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어, 제 경험 위주로만 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네, 2030년, 2030년이면 그런 건 그냥 뭐 거기가 어딘지도 이름도 아마 나중에 젊은 어린 친구들은 모를걸요. 뭐 야, 창원 어딘지 알아? 그럼 창원이 어디야?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실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뭐 그래서 이제 서울 이외에는 지방 거주는 좀 빨리 정리하시고 서울로 조금이라도 빨리 들어오시라. 어차피 나라는 계속 망해가고 서울은 그나마 덜 망할 거기 때문에 서울 쪽으로 좀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이제 스타트업 국내 법인 정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법인을 하셔서 이득이 될 게 없어요. 우리가 보통 스타트업이 됐든 뭔가를 물론 이제 엑시트에 대한 이 기준을 잘못 잡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엑시트는 우리가 이제 투자를 받은 후에 정상적으로 뭐 상장 정도 해서 상장해서 뭐 주가를 어느 정도까지 올리고 뭐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목표의 규모를 만든다. 뭐 그런 엑시트 계획이 있으시면은 정상인데 그게 아닌 분들도 많긴 한데 정상적인 엑시트를 생각하는 내가 스타트업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 같이 고생한 구성원들한테도 뭔가 지분이 됐든 뭔가 보답을 하면서 우리 회사가 성장을 해서 뭔가 큰 기여를 하는 기업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신 분들은 한국에서 사업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쿠팡 사례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차라리 쿠팡처럼 뭐 무슨 뭐 매국노 취급을 받든 뭘 받든 성공해가지고 해외로 가시는 게 나아요. 예. 국내에서는 상장을 하셔도 안 되고 상장을 하신다고 해서 그 주식 한국의 ESG가 이미 엉망인 그 주식 시장에 들어간다고 해서 제대로 된 기업 평가를 받으실 수도 없는 거고 지금 뭐 주가 잘 오르고 시장 좋다고 그래봤자 뭐 그런 그럼 코인도 좋은 거지. 그러면 뭐 코인하고 제가 보기엔 한국 주식시장은 코인이랑 비교해야 될 정도로는 뭐 제가 보기엔 그냥 사기꾼들이 난립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작은 스타트업도 이제는 더 심해져서 공무원들 때문에 거의 작은 회사도 못 합니다. 뭐 직원 한 다섯 여섯 명 데리고 있어도 한국에서 도저히 법인을 운영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미.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해외에 지금 써놨지만 북미 법인 개설이라고 해놨는데 북미 법인 개설하셔가지고 국내에서 영업하셔도 돼요. 뭐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냥 차라리 스타트업 같은 거 하시면 북미 법인 개설하시고 한국에 계시더라도 회사는 북미에 개설하시고 차라리 IRS한테 쫓기더라도 나중에 미국에서 돈을 버셔가지고 미국 달러로 돈 벌어서 미국 계좌 개설해가지고 미국 달러로 나중에 친구들 뭐 이렇게 직원 친구들이 뭐 월급을 받고 싶다 그러면 북미 법인에서 이제 월급 싸주고 제대로 급여 처리하고 사대보험은 어떻게 돼? 외국 기업이 국내 고용할 때 사대보험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는 이제 뭐 우리 회계사분이나 다 아실 테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뭐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는 뭐 거의 이미 직접 다 경험을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국내에서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스타트업이라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국내에서 법인을 운영해서 나을 단 하나의 장점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장점이. 뭐 투자자들 근데 투자자들은 뭐 한국보다는 미국이 당연히 더 많겠죠. 난 영어를 못해서 한국에 있는 투자자들의 뒤통수를 쳐야 돼. 뭐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국 투자자분들도 중요한 거는 돈이 없습니다. 공무원들한테 뺏기느라.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하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북미법인 쉽게 개설하시면 됩니다. 요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트라이프 개설하셔가지고 스트라이프에서 그냥 북미법인 개설하시면 돼요. 한국 분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법인 개설할 정도 노력이면 북미에서도 하실 수 있으세요. 금액은 뭐 설립하는데 전체 비용이 한 2, 300 들까요? 2, 300 정도 들어가겠네요. 환율로 따지면 지금 한 3, 400? 4, 500까지도 들어갈 수 있겠네요. 하여튼 그 정도 해서 그냥 법인 개설하시고 매출 있으면 그 이후부터 이제 세금 신고하고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게 편하죠. 그래서 북미 차라리 법인을 개설하시고 한국에 강한 사업으로 외화를 버십시오. 외화 벌어서 외국 법인에 잘 외화로 보관을 해 놓으시고 본인이나 아니면 우리 직원들한테 급여는 달러로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강한 기업들 있죠. F&B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여전히 강하고 기회가 많은 게 F&B 사업입니다. 이제 식음료죠. 식음료 관련된 사업들. 그다음에 뭐 무슨 뭐 K-팝이나 이런 거는 뭐 우리가 별로 뭐 그거 관련된 뭐 부수적인 어떤 다른 2차 산업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제가 보기엔 웬만한 마케팅이 안 되고서는 쉽게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품 관련된 거 뭐 몇 가지 있죠. 예, 한국이 잘하는 거 이용해 가지고 잘 아이디어 굴리셔서 외화를 보십시오. 국내의 소비자들도 물론 돈이 있긴 하겠지만 그 친구들이 지금 돈을 쓰기가 쉬운 시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모든 게 부동산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부동산을 지금 이 아작을 내놨기 때문에 부동산은 다시 살릴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미 망가뜨렸어요. 이미 망가뜨린 지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부동산 덕분에 웬만한 사람들이 웬만한 연봉을 받아도 돈이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됐고 그래서 고객들도 가급적이면 해외 대상으로 하고 근데 뭐 굳이 해외 가실 필요 없잖아요. 북미법인 개설하셔도 한국에서 하셔도 한국에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 현지 한국에서 뭔가 이렇게 수출할 게 있으면 잘 정리해서 수출하시고 하면서 사업 기회들을 더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강한 사업으로 좀 외화를 보십시오. 이것만 아니면 됩니다. 이거는 빨리 내다보려는 거. 하여튼 지금처럼 달러 쌀 때 빨리 바꿔 놓으시고요. 자, 그다음에 미국 기업 주식 매집. 뭐 ETF도 마찬가지고 해외 증권사 가급적이면 해외 증권사 이용해서 하십시오. 저는 국내 증권사도 불안합니다. 한국의 이런 그 모든 법적인 것들이나 공무원들이 하는 행태부터 해서 이런 그 법률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까지 단 하나도 안심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한국은.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해외 주식 투자도 해외 증권사를 이용을 하십시오. 해외 증권사를 이용을 하려면 연락이 좀 복잡하긴 합니다.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만큼 노력하시는 것만큼 나중에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렇게 해서 대충 한 시간이 됐네요. 총 50분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뭐 몇 분 안 들어와 계시죠, 지금? 얼마나 들어오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분 들어와 계시군요. 같이 뭐 편하게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 주셔도 좋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시간은 종료가 된 건데, 뭐 오늘 주제에 관련된 것도 괜찮고, 주제하고 상관없는 것도 괜찮고요. 지제이님은 어디 사시나요? 제가 괜히 광역시들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해서 인정이 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디 사시는지 좀 말하기는 좀 그런가 보군요. 아, 광주요? 광주가 경기도 광주도 있습니다. 전라도 광주 말씀하시나요? 음. 그쵸, 사실은 몸소 느끼지 않아져야지 정상이죠. 원래 좀 경기가 뭐 안 좋다가도 다시 좋아지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한국은 경기나 뭐 그런 어떤 무능력이나 이런 거랑 상관이 없어요. 뭐 정치인들이 무능력하거나 아니면 무슨 경제학자나 무슨 이렇게 대단한 친구들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예요. 공무원들이 일부러 왜 그렇게 만들겠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어요. 지들 헤쳐먹으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가 이제 계속 얘기 드리지만 감사원 웹사이트에 있으니까 감사원 들어가셔가지고 감사원은 어찌됐든 공무원들이 다른 공무원들을 감시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공무원 기관, 특히 국토부 뭐 이런 애들 있거든요. 이제 이권에 개입하는 거. 모든 경제 시스템에 이권에 개입하는 그런 기관들이 얼마나 많은 경고를 받는지 한번 가보시면 온 막 별짓들을 다 해가지고 걸립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렇게 걸리면 뭐 어쩌라고 걸리고 끝이에요. 잘리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경고, 감사원에서 경고 뭐 이거 끝이에요. 외국 같아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공무원들이 부패를 하는데 부패를 잡아내는 기관이 그냥 뭐 잡아내고 그냥 끝나고 뭐 이렇게 그냥 유야무야 되는 거고. 제가 이제 상권 분립 계속 얘기하지만 원래는 입법부가 이런 행정부를 견제를 해야 됩니다. 사법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삼권 분립인데 세 개의 권력이 분리가 돼 있어서 서로 견제를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게 국가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한국은 입법부는 띨빵한 애들이 앉아 있는 거고 띨빵한 애들만 앉혀가지고 띨빵한 애들만 앉아 있고 행정부는 지들이 전부 다 정치인 탓을 하게끔 가스라이팅을 한 거예요. 사실 공무원들이 그것도 만든 겁니다. 공무원들이 계속 가스라이팅을 해서 마치 정치인들이 뭔가 잘못해서 지금 이렇게 된 것처럼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법령 사이트 웹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저는 이제 그런 걸 다 찾아보거든요. 재밌으니까. 법령 사이트 들어가서 보시면 법안이 입법을 의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인들이 입법회의 이제 의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발제해가지고 법안이 다 통과해서 법령이 나오면 그 기간도 원래 길어요. 1년 이상 걸리죠, 보통. 법이 나오면 법이 시행이 되고 그 시행을 위해서 국민들한테 알리고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행정부는 뭘 할 수 있냐면 시행령이라는 걸 만들 수 있어요. 시행령은 뭐냐면 법령이 있으면 법령의 하위 개념입니다. 그래서 법이 큰 범위가 있으면 시행령은 그 범위 안에서 이게 너무 촘촘하지 않으니까 디테일한 부분을 추가를 해주는 게 시행령이에요. 그래서 행정부 애들이 봤을 때 뭐 어떤 법이 있는데 이 법에 허점이 많다 그러면 그 허점을 채우라고 그런 시행령이라는 걸 만든 건데 한국은 시행령이 법령을 넘어섭니다. 흔히 얘기하는 월권 행위를 하는 거죠. 공무원 새끼들 말 그대로 뭐 그 우리 정치인들이 모여가지고 법을 만들면 공무원 새끼들이 지들이 마음대로 이 법을 시행령을 통해서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놓은 법령이 수천 개, 수만 개, 그 법령 사이트 들어가서 직접 보시면 한국이 왜 이렇게 법이 개판인지 보실 수가 있어요. 시행령으로 떡칠을 해놨어요. 시행령을 누가 발표하는 거냐면 보통 장관들이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이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장관들이 하고 장관들이 할 때는 뭐래 장관 애들 해봤자 4, 5년인데 장관 애들 뭐 하는 거 뭐겠어요? 밑에 애들이 시키는 거예요 다. 주무관 애들이 이렇게 결정 올려가지고 아 이거 법안 이거 우리 시행령 시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 띨빵한 애들 장관 앉혀놨기 때문에 대부분 와서 그냥 사인해가지고 장관령으로 올라가죠. 그럼 그렇게 갑자기 법이 생긴 여러분들이 다 보시는 지금 계속 경험하잖아요. 뭐 대출 규제 뭐 어쩌고저쩌고 다 시행령이에요. 의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시행령을 그냥 쥐들이 갑자기 무슨 다음 주부터 시행. 법을 만드는데 일주일을 남겨놓고 법을 만들고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죠. 그거 그나마 매체에 나오니까 그러지. 매체에도 안 나온 것들 그냥 발표하면 몰라요. 무슨 법이 생겼는데 뭐가 생겼는지. 한국은 그 모양으로 해서 말아먹은 거고 그거를 공무원들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들의 이권을 챙기기 위한 거예요. 그게 단순하게 니네 엿대 봐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 이권을 챙기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국토부 애들이 옛날에는 장난 많이 쳤어요. 뭐 이런 그 뭐 무슨 분양권을 몰래 지네 친척들이 받기 위해서 뭐 이런 걸 시행령으로 살짝 바꾸던가 이런 짓거리 많이 했죠. 그래서 나라가 쓰레기통이 됐습니다. 쓰레기통이 됐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거를 몸소 느끼는 상황이 왜 이러지? 뭔가 이상한데라는 걸 이제 느끼기 시작하시는 거죠.
하지만 늦었죠, 이제. 왜냐면 이미 망가졌으니까.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대통령을 바꾼다고요? 지금 상태에서 뭐 무슨, 뭐, 다른 나라의, 뭐죠? 우리 트럼프 대통령을 데려다가 한국에 놔도 못 바꿀 겁니다. 못 바꿔요. 공무원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시행령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대처뿐이죠. 뭔가를 현상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유럽 애들이면 진짜 뭐 지금처럼 맨날 폭도들 한국은 폭도 같은 게 없잖아요. 얼마나 착합니까, 우리 한국 국민들. 폭도가 없어요. 기껏 폭도라고 해봤자 뭐 태극기나 가져가가지고 남의 거 남의 나라 국기 가져가서 태우고 이런 거밖에 못 하잖아요. 가서 막 관공서 때려부수는 거, 저번에 한번 했구나. 우리 그 어디야 어디 등기소 갔었나요? 등기소인지 뭐 어디 가서 때려 부신 거 한 번 있었죠. 그것도 웃기죠. 법원이요, 법원 가서. 그거 왜 사법부 건물에 가서 왜 해? 행정부하고 그러니까 사법부도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행정부하고 사법부도 구분. 그 검사를 한국이 대표적으로 보잖아요. 검사가 일반적으로 한국은 검사가 법원하고 같은 어떤 사법부인 줄 알아요. 검사는 그냥 행정부거든요. 경찰하고 똑같은 겁니다. 행정부인데 행정부 공무원을 검사라고 그러면 한국에서는 그 약간 판사하고 비슷하게 받아들여요. 판사가 우리는 이제 사법부인 거거든요. 법을 판단하는 사람이 사법부인 거고 검사는 그냥 경찰하고 똑같아요. 그냥 잡아가지고 사람 처집어넣는 건데 그런 것들도 구분을 못하니까 거길 도대체 법원을 가서 왜 때려부셨는지도 너무 웃기고 한국이 지금 그런 가스라이팅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이제 국민들의 수준을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놓고 공무원 애들은 그렇게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왜냐? 걔네들은 공무원 연금이 따로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꿀입니다. 여러분들 뭐 무슨 공무원 새끼들 무슨 요번에 저번 주에 바로 그거 나왔더라고요. 뭐 공무원 애들 월급 올려주는 거 5%인가? 너무 박봉이라 마치 월급이 너무 작아서 올려주는 것처럼 하는데 공무원 한 번 되면 그 꿀을 빨면 그거를 애원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민원인들이나 이렇게 그 주민센터에서 구급공무원 계획 제일 짜발이 한국 옛날 우리 조선시대로 따지면 뭐 포졸 정도, 포졸로 잡으면 포졸은 경찰로 봐야 되겠구나. 뭘로 봐야 되지? 하여튼 무슨 아무 인간 취급도 못 받을 만한 그런 공무원 애들인데 나라 우리 국민들한테 돈 받아야 되는데 걔네들이 갑질한단 말이야. 구급 공무원 애들이 민원인들한테 소리 질러요. 저는 뭐 이런 매체에 나오는 거는 공무원들한테 갑질하는 그런 민원인들만 나오지 민원인들이 당하는 건 안 나오잖아요. 별로 안 나옵니다. 민원인들이 저는 막 제가 뭐 이렇게 가 있는데 노인네들 와가지고 잘 모르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뭐야 이 뭐 지문 찍는 거 하라고 그러면 하다가 지가 답답하니까 막 그 공무원 애들이 소리 지르고 막 이러거든. 그렇게 찍지 마시라고 그러면 막 짜증내고 이런 그런 걸 보면서 야, 저 노인네도 그렇고 참 하여튼 한국은 재밌습니다. 그런 게 바뀌어 있어요. 뭔가 많이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하여튼 뭐 말이 많이 샜는데 그 지방에 계시면 제일 중요한 게 인프라인데 적어도 살 인프라는 돼야죠. 학교도 마찬가지고 학교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초등학교는 둘째치고 무슨 대학교도 버틸 수가 없는 그런 지방들이 돼 있기 때문에 지방은 빨리 탈출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계신다고 하면 뭐 그게 애국을 한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안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 많은 희생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서울로 오셔서 서울에도 무조건 뭐 집값이 비싸면 다 비싸기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한테 맞는 수준의 집에서 살면 돼요.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반지하 방에 가서 사실 거 아니잖아요. 반지하 방에서 뭐 2, 30만 원 주고 사고 뭐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적당히 비용 주고 적당히 괜찮은 동네에서 그냥 살면 되기 때문에 서울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어, 따로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신가요? 쇼폰 플랫폼 만들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소속사 같은 쇼폰 플랫폼이 이미 다 만들어 있습니다. vu00.com, view.com인데 플랫폼도 다 만들어져 있고 지금은 컨텐츠들을 이제 계속 번역해 가지고 올리고 있는 중이죠. 소속사라기보다는 플랫폼입니다. 그냥 플랫폼. 쉽게 얘기해서 한국에서 우리 유튜브라고 생각해도 되죠. 유튜브 같은 플랫폼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다른 플랫폼에 없는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카카오 페이지나 이런 네이버 시리즈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비즈니스 모델이 한국에서 성공을 해가지고 다시 거꾸로 해외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일본이나 이쪽에서 성공을 뭐 시키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뭐 그쪽보다는 어쨌든 실제로 이제 소비력이 있는 쪽으로 저는 이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쪽 컨텐츠 유튜브하고 다른 거, 유튜브나 다른 OTT나 이런 것들이랑 좀 다른 건 뭐냐면 건 바이 건으로 이제 한 건 한 건씩 그 뭐야 사용자들이 이용료를 내고 그거를 보는 개념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원래는 그 개념이 없었죠. 한국에서 그것도 잘 만든 거예요. 사실 한국에서 그 비즈니스 모델 웹툰이라는 걸 만들어서 한 편당 100원씩 200원씩 내게 한 게 원래 중국에서 웹툰이 그전에 있었지만 웹툰이 잘 성공을 못했던 이유는 웹툰은 무료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무료를 유료화하는 개념을 못 만들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한국에서 잘 했던 거고 그 한국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서 이제 숏 드라마죠. 쇼츠 드라마. 그거를 중국 애들이 성공을 시킨 거예요, 먼저. 중국에서 성공시켜서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콘텐츠들이 나오게 된 거고, 그게 이제 한국에도 수출을 하는 업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숏폼이 그거 덕분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쇼츠 드라마를 한 편 한 편 보는데 돈을 내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무슨 다른 매체들, OTT나 단순한 OTT나 뭐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나 뭐 유튜브처럼 아니면 무료 플랫폼, 광고 플랫폼이나 이런 쪽에서 올리는 수익보다 훨씬 더 수익이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이제 중국은 그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고 저희도 이제 이거를 재빠르게 만들어서 북미하고 이제 인도네시아 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영화가 됐든 이런 컨텐츠, 디지털 컨텐츠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건 바이 건으로 받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원래 그게 이제 약간 예전 시장이 그래서 다들 뭐 구독제 형태로 해서 뭐 만 원을 냈고 뭐 무제한으로 볼 수 있게 한다거나. 근데 이런 것들이 정산이 불명확하죠. 그래서 본인들의 컨텐츠가 그렇게 좋지 않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B급이나 C급 컨텐츠를 만든다라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들어갈 만한 플랫폼도 애매하고 들어가도 뭐 매출도 별로 없고 막 그런 고생들을 많이 했죠. 근데 중국에서 그런 이제 생태계를 한국의 좋은 아이디어, 한국이 가지고 있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와서 좋은 생태계를 만든 거죠. 만들고 실제로 중국에서는 검증이 된 거예요. 중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봅니다. 쇼츠를. 쇼츠 드라마죠. 저는 안 봅니다. 저는 수준이 너무 낮아서 안 보는데 중국 친구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뭐 이렇게 몇 초 좀 지나가다 에? 하면서 끝나면 다음 편으로 또 돈 내고 또 뭐 해야 되고 그런 계속 후킹하고 계속 그런 내용들로만 이루어진 드라마들인데 그게 한 200편, 300편 그러거든요. 하나의 시리즈가 200편, 300편 이러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서 쓰면 이제 계속 보면서 돈을 쓰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컨텐츠를 중국에서 잘 생산을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 컨텐츠를 해외로 가지고 나가려고 그러고 그게 이제 중화권들 뭐 말레이시아나 이쪽 이제 싱가포르나 이쪽 통해 가지고 동남아 쪽으로 이제 가는 게 먼저고 북미에도 통할 수 있다라는 게 또 몇 개 검증이 돼서 또 미국에도 그런 왜 보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또 보는 친구들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북미 쪽도 이제 같이 지금 나가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한국에 알리는 이유는 컨텐츠들이 한국에 좋은 컨텐츠들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웹툰 사업할 때도 한국 컨텐츠가 당연히 좋았습니다. 훨씬 더 퀄리티가. 근데 이제 팔리는 거는 퀄리티랑 상관이 없었어요. 카카오 페이지나 지금 네이버 시리즈도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탑급들은 당연히 한국 컨텐츠 잘 그림도 잘 그리고 내용도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외에 짜잘한 것들 말도 안 되는 중국 컨텐츠들이 들어가서 그 작은 파일을 다 나눠 먹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그런 이제 실제로 한국에서 좋은 작가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좀 해외로 글로벌로 나갈 수 있게끔 이제 플랫폼 만들어서 어 딱 그런 플랫폼 역할만 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하고 이제 마케팅 정도만 저희가 이제 도움 드리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작품들 본인들이 다 하고 인공지능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번역이나 이런 것도 다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편하게 컨텐츠 제작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에이전시나 그런 소속사 그런 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독점 계약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 플랫폼에 올리고 뭐 다른 뭐 네이버나 카카오가 자신 있으면 그쪽에도 같이 올리시고 하셔도 되고 별도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쇼츠 드라마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중국어 컨텐츠가 제일 많고요. 그걸 위주로 가고 있는 거고 한국계 당연히 중국어로 시장을 만들면 한국계 거기 들어가서 성공하기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브랜드님이 보셨을 때 미국의 제조업 부활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인프라, 임금, 교육 등 문제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피지컬 AI에도 중국이 더 앞서간다고도 하고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뒤돌아봤을 때 이미 너무 많이 어,
본인들 뒤에 중국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옆에 있기 때문에. 근데 어찌 됐든 근본은 미국이 앞서 있죠. 이제 소프트웨어 분야니까. 어쨌든 엔비디아하고 지금 현재 피지컬 AI가 의지를 많이 하는 게 어쨌든 엔비디아 쪽 플랫폼들이에요.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쪽. 이제 중국에서 하드웨어도 많이 따라왔지만 소프트웨어는 아직 조금 더 해야 되고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미국이 지금 하는 거는 미국의 제조업 부활의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중국을 가져와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부분의 매체들에서 그걸 정확히 명확히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미국하고 중국은 완전히 이렇게 서로 밀접한 관계. 트럼프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 주석과 좋은 관계에 있다, 뭐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 말하는 거 이상으로 친밀한 관계예요. 굉장히 지금 그 오히려 어찌됐든 트럼프 때 더 거의 완전히 엮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전에도 많이 엮여 있었지만 지금은 대놓고 그냥 중국에 있는 싸게 제조하는 제조업체들 자체가 빨리 미국에 들어와 주길 바라기 때문에 뭐 무슨 한국에서 우리 그 뭐야 배터리 공장 만든다고 갔다가 쫓겨나오고 이런 거랑은 상대가 안 됩니다. 중국 애들은 그냥 패스 전부 다. 야, 그래 또 중국 애들이야 오케이 들어와서 공장 차리고 오케이 다 그런 인프라들을 지금 미국에서 흡수하고 있는 거지. 미국의 제조업 부활이라는 게 미국이 순수한 미국인들로 뭔가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본인들이 제조업에 그 언제든 원할 때 생산할 수 있는 제조 라인을 미국에 갖추는 걸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하다는 수준이 아니라 이미 뭐 근 1년 동안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죠. 그런 굉장히 빠른 시장 속도랑은 그게 너무 한국에 전해지질 않아요. 그게 어느 정도의 속도인지 왜냐면 한국이 기본적으로 중국은 싫어하고 요즘 친구들이 그래서 중국이 뭘 하든지 별로 관심도 없는 거고 그리고 매체에서는 맨날 가스라이팅 하는 게 중국하고 미국하고 맨날 으르렁거리고 무슨 대만 때문에 뭐 싸울 것처럼 뭐 전혀 그런 거 신경도 안 씁니다. 걔네 둘은 지금 미국하고 중국은 서로 들러붙어 가지고 돈 버느라고 정신 없는 거고 돈 관련된 거 하는 거고 한국에서는 그냥 막연하게 본인들이 소설을 써가지고 미국하고 중국이 뭔가 사이가 안 좋고 이렇게 생각하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미국은 본인들도 정확히 알고 있고 본인들의 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어떤 거를 얼마나 많이 수입을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형평성 속으로 뭐 관세 지금 관세 가지고 뭐 맨날 지들끼리 얘기하지만 중국 관련돼서 뭐 얘기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뉴스 나온 거 있나요? 중국 관련돼서 뭐 무슨 뭐 150% 맨날 그런 얘기 아무 소용없이 지금 다 수출할 거 다 하고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매체에 있는 것들도 매체도 한국 매체는 한국 유튜브만 보지 마시고 해외 것들 좀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실질적인 그 팩트 체크가 됩니다. 피지컬 AI는 어찌됐든 지금 다 엔비디아한테 이제 의존을 하고 있어요. 중국이 자체적으로 저도 이제 제가 그 오퍼 받아서 중국 자체 플랫폼들을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있지만 속도가 많이 안 나고요. 여전히 그거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훈련 이제 강화학습이라고 하는데 강화학습 관련된 거는 아이작 랩이라고 해서 우리 엔비디아에서 만든 오픈 소스입니다. 그것도 사실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그건 가져다 써도 뭐 누가 뭐라고 얘기 안 하기 때문에 중국의 대부분의 지금 모든 훈련된 휴머노이드들, 모든 로봇들이 다 그냥 그 엔비디아 거 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몇몇 업체들이 야, 우리도 이렇게 쓰지 말고 우리 국산화하자 그래가지고 중국 자체에서 개발하려고 하는데 뭐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투자를 하든가. 중국 애들도 그렇게 뭐 돈을 많이 투자를 하지 않거든요. 그 많이 투자하지도 않는 그거 자체를 한국은 아예 안 하고 있으니. 한국이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일본은 원래 인프라가 충분히 있었던 게 노후화가 됐던 거고, 일본은 그래서 그 노후화 됐던 걸 다시 이제 리뉴얼하는 과정인 거고, 한국은 따라가 보지도 못했고, 그런 투자도 못 해봤는데, 중간에 포기했다가, 뭐, 딴 거 했다가, 쓸데없는 거 했다가, 뭐, 중국 싫어요 했다가, 그냥 한국은 그냥 계속 그냥 그러고 있는 상태인 거고, 답답하죠. 근데 피지컬 AI는 뭐, 미국 자체가 본인들이 안 하고 있거나, 아니면 본인들도 아직 몇몇 기업들만 하고 있는 거고, 하지만 미국이 못하는 게 그 단가, 이제 생산 단가, 양산을 통해서 생산 단가 낮추는 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중국을 통해서 지금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 적극적으로 또 아마 눈에 다 보이실 것 같아요. 시장 변경이 되는 게, 변화가 가는 게. 내년엔 또 어느 정도 지금 이 얘기하는 게 무슨 2, 3년의 어떤 무슨 로드맵도 아닌 거고, 제가 보기엔 이것도 한 2, 3개월 지나면 또 주제가 바뀔 겁니다. 굉장히 빠르게. 왜냐하면 그 AI로 인한 생산성의 향상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일이 편해지, 그러니까 뭐 그런 다큐멘터리도 제가 언뜻 지나가면서 본 것 같은데 AI가 AI 때문에 사람들의 직업이 없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업이 없어지는 것만큼 한 사람한테 몰리는 일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지금 뭐 프로젝트 하는 게 혼자서 서브 프로젝트도 거의 한 번에 돌리는 게 다섯 개, 여섯 개를 돌리거든요, 지금. 예전 같았으면 그렇게 못했죠. 저도 코딩하는 물리적인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그 시간이 인공지능으로 줄어드니까 더 많은 프로젝트를 하느라 더 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코딩 시켜놓고 AI한테 시켜놓고 야 지켜보는 동안 짬이 나네 그럼 뭐 이렇게 그 전에는 영화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예 이 에이전트들을 띄워놓고 계속 번갈아 가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봐줘야 되기 때문에 관리자가 돼버린 거죠. AI 관리자. 업무량이 더 는 거고 프로젝트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효율들 업계의 변화하는 속도 자체가 몇 배가 더 빨라져 버리겠다고 보시면 돼요. 생산성 자체가 인공지능이 뭔가를 사람을 대체하고 말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생산성이 너무 빨리 올라가 보다 보니까 모든 시장의 변화가 더 빨라진 거예요, 전부 다. 모든 뭐냐, 의료 쪽도 마찬가지고 의료도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한국에서 의료 관련해서 한국은 의료 자체에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의료까지 그 공무원 애들이 건드려 놔가지고 복지부에서 한국 의료도 뭐 엉망인데 하여튼 한국이 바뀌려면 한 가지밖에 제가 이제 저는 원래 이렇게 시니컬하거나 원래 이렇게 항상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비판만 하진 않아요. 예전에는 저는 항상 그 대안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죄송하지만 한국은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을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유일한 방법이라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우리 트럼프가 초창기 했던 것처럼 그 뭐였죠? 그 정부 효율화 부서 우리 앨런 머스크 이용해가지고 돌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무원들 잘라내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그런 게 될까요? 한국에서는 그런 거 못합니다. 공무원을 못 잘라요. 여러분들은 잘리겠지만 공무원은 못 자릅니다. 공무원들은 왕의 왕 한국에서.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나라가 안 바뀐다 그러는 거고 안 바뀌는 상태에서 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대처밖에 할 수 없어요. 직접 못 바꾸니까. 그래서 이렇게라도 하셔서 잘 오래 좀 생존을 하시고 돈도 버시고 많이 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1시간 했는데 1시간 20분 정도 됐고 유튜브는 제가 보니까 유튜브를 그냥 뭐 영상이 길든 짧든 안 보실 분들은 어차피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은 그냥 그대로 다 올릴 거고 편집 안 하고 올리고요. 대신 제가 이제 쇼츠를 좀 만들어서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쇼츠로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 쇼츠로 그 한 1분짜리, 2분짜리 쇼츠 만들어도 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주제를 제가 계속 바꾸면서 너무 많은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근데 어찌됐든 뭐 지금 이것도 오늘 한 것도 전체 올리고 쇼츠로도 계속 이제 내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뭐 쉬시는 날인데 내일 또 이제 일하셔야 되니까 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좀 쉬십시오. 쉬시고 내일 또 파이팅들 하셔야죠.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